통찰과 역설 제3부 사람의 에너지는 사람으로부터 얻는다. 자식은 마음의 뼈를 갈아서 키워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세대는 1950년에서 60년대에 태어났다. 그 시절은 워낙 가난해서 다들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 까닭에 열심히 일하면 자수성가를 하거나 고시에 합격해 얼마든지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요즘은 그 시절처럼 개천에서 용이 날 일은 거의 없다. 요즘의 대학 진학은 수능 시험만 보고 입학하는 정시와 고등학교 종합학력평가제에 의해 진학하는 수시 제도가 있다. 수시는 공부를 좀 못해도 스펙을 쌓으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인데 부모의 지원으로 온갖 스펙을 쌓기 위해 유명한 강사를 만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1년에 수천만 원씩 쓴다고 한다. 노무현은 집안이 어려워서 상고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해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하고 훗날 대통령까지 된 인물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되어 판검사가 되려면 대학은 물론 학비가 비싼 로스쿨을 나와야 한다. 지금의 제도라면 당연히 노무현 같은 인물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은 돈이 없으면 판검사도 될 수 없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지들 좋아서 낳아놓고 제대로 키워주지도 않는다며 원망한다고 한다. 배은 망덕하고 몰지각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낳았으면 잘 기르는 것이 부모의 몫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자식을 낳아서 제대로 키우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낳지 말자는 생각 때문이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4~5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줄줄이 낳아서 어떻게 다 키워냈을까?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속담에 자식은 심골로 키운다는 말이 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척추가 휘고 허리가 굽고 손발이 다 닳도록 농사를 지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자식들을 키웠다. 그것까지는 좋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줬으면 됐지 자식들에게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너를 이만큼 키웠다고 자랑처럼 말한다. 사실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자식들에게는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걸로 자식들의 환심을 사려는 건 잘못이다. 이런 말로 머리가 다 큰 자식들의 마음을 더 이상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고 자식들의 입장에서 봐도 당연한 일인데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뼈 빠지게 벌어서 자식을 공부시켰다는 말은 자랑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말할 때도 가려서 해야 하고 교육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만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일까? 부모는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사람의 몸에는 2개의 뼈가 있다. 그것은 동물의 뼈와 마음의 뼈이다. 부모가 뼈 빠지게 노동하면서 자식을 기른 뼈는 동물의 뼈를 간 것이고 자식을 향해 마음으로 간 것은 쉼뼈다. 부모는 쉼뼈를 갈아서 자식이 원하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 이처럼 자식을 키울 때는 마음의 뼈를 갈아야지 동물의 뼈를 가는 것은 미련한 부모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부모가 동물의 뼈를 갈아서 노동으로 자식을 공부시켰다는 말은 동물을 키웠다는 말이고 부모가 마음을 갈아서 자식을 키웠다는 말은 진짜 사람으로 키웠다는 의미다. 그러니 돈으로 자식의 마음을 사지 말고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라는 뜻이다. 그런데 어떤가? 부모들이 이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자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식들이 오직 돈과 자동차와 집이라는 물질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다 부모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이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성과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위해 국가도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 1등은 필요 없다. 옛날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는데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팠다. 자식을 회초리로 때렸던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때렸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요즘 자식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심지어 회초리를 들면 달려들면서 반항까지 한다. 아, 왜 때려요? 말로 해요.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을 때렸겠는가. 학교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게 기합을 주거나 회초리로 때리거나 하면 여기저기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들고 찍는 신용을 한다. 7, 80년대만 해도 선생님들은 제자들의 교육에 매우 엄격했다. 옛날엔 부모님과 스승은 동격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은 어떤가? 선생님의 위상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격세지감이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는 관심조차 없고 오직 입시 교육에만 온 신경을 쓴다. 이러니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과 인성을 형성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학생들은 학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 때문에 정작 학교 수업에는 관심조차 없고 수업 중에 코를 골면서 자기가 일수다. 그걸 보는 선생님의 마음도 찹찹하다.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벌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그저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한다. 심지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판단조차 못한다. 어쩌다가 이 나라의 교육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생각하면 선생님들도 답답하고 스스로 한심하다고 한다. 이 모든 일은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잘 키워서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가정교육이 엉망이니 나라 꼴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못 키운 죄가 가장 크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심지어 법을 어겨가면서 재산을 몰래 증여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스스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부모의 재산만을 바라보다가 부모를 죽이는 폐륜 범죄까지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게 다 부모와 선생님의 회초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다. 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지 않았는가. 선거권을 가진다는 건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지만 그들은 독립의 의지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부모는 자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언만 해주면 된다. 제발 자식을 연약하게 키우지 마라. 교육이란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교회는 본받음, 가르침, 알림, 훈계, 학문, 도덕, 종교 등의 의미가 있으며 육에는 나음, 자람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을 발산시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인성교육은 어려운 게 아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이다. 인성교육이 잘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와 선생님이 회초리를 아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붓다가 야마 부인의 태 속에 있다가 나왔을 때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딛고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들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했다. 방금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그만큼 붓다의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말은 인간의 존재가 위대하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바로 안다. 이토록 귀한 존재가
바로 나이다. 그것을 알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려면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 스스로 자존감을 갖게 해야 한다. 1등은 필요 없다.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아는 아이는 타인도 귀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남을 존중한다. 교육이 제대로 된 나라가 강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돈 벌려고 날뛰지 마라.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정법시대 문화재단으로 찾아온다. 그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단번에 아는 유명한 분들도 있고 부자들은 물론 수백억 원의 자산가도 있다. 그들은 걱정거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도 행복은커녕 불행하다고 하소연한다. 재산이 많으면 부부, 자식, 형제 사이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고 누가 돈을 가져갈까봐 전전긍긍한다고 한다. 심지어 많은 재산으로 인해 세금 문제가 골치 아파서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이쯤 되면 돈이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한다. 누가 들으면 호강에 기어 깨춤춘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돈과 재산이 많은 이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돈과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하루에 10공기씩 밥을 먹을까? 음식을 폭식하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자가 될 필요도 없다. 그저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서 죽을 때 단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하는데도 기를 쓰고 돈과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 희한한 것은 돈 있는 사람은 돈 불리는 재미에만 빠져서 정작 자신을 위해 쓸 줄도 모른다. 심지어 통장에 찍힌 숫자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한다. 사람 있고 돈 있는데도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돈 좀 있다고 과시하기 위함은 아닐까?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쌓아놓기 위해서 버는 것은 아니다. 옛말에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했다. 이것은 푼돈은 아끼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돈을 쓰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 대표적인 부자가 경주의 최진립이었다. 그는 흉년에 논밭을 사들이지 못하게 했으며 며느리에게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고 자기 집에서 사방 십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했다. 쌀 생산량이 1년에 약 3,000석이었는데 1,000석은 집안을 위해 사용하고 1,000석은 찾아온 손님에게 베풀고 나머지 1,000석은 주변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붓다와 예수도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물질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남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위대한 성자들이었다. 이처럼 진짜 부자는 참된 삶을 구하는 현자들이다. 나는 상담하러 온 부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건넨다. 행복해지려면 손에 쥔 것을 놓아버리세요. 몸에 걸친 옷들을 하나씩 벗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살 만큼 살았고 돈도 재물도 명예도 있으니 이젠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과 명예보다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 부자이다. 예를 들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다. 돈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 정주영, 이건희 같은 부자들은 정상적으로 되기도 힘들거니와 천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 벌려고 날뛰는 사람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먼저 사회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나를 갖추고 기다려야 한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를 갖춰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인연이 다가와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까닭은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요즘 마음이 불안정하고 괴롭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들 중에는 절과 교회, 성당, 심지어 점집에 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했다가 도무지 풀리지 않아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가끔 있다. 한마디로 그분들의 호소를 들으며 딱 기가 찬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자신이 만드는데도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죽은 조상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를 지내면 괴롭다는 일이 당장 풀린다고 절에서 제값을 요구하고 하나님에게 11조를 내면 많이 내면 안 되던 일도 술술 풀린다고 교회는 밤낮으로 떠들고 무속인은 집안에 애군이 꼈으니 돼지 머리를 얹어놓고 구슬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렇듯 붓다와 하나님과 무속인이 자신의 고민을 풀어줄 것 같아서 찾아가겠지만 결국에는 돈으로 귀결된다. 바른 성직자의 모습은 신자가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신자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조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바른 성직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다. 세상의 일이란 건 걱정해서 풀릴 일어나면 걱정하지 않아도 풀린다. 종교도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는 것이다. 죄를 지내거나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더 큰 문제다. 애초부터 괴로움의 원인은 나에게 있고 그 해답도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괴로움을 두고 그토록 종교에 의지하려는 것일까? 붓다도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등명, 법등명 했다. 붓다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성직자는 그분들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널리 전파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신도들이 보시나 헌금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가르침을 행하고 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성인들의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복을 이용하여 돈벌이만 하고 있다. 그런 성직자들이 신자들의 괴로움을 들어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매주 많은 신자들이 괴로움과 고민을 풀려고 절로, 교회로, 성당으로, 점집으로 가지만 이런 성직자들이 있는 한 종교의 본질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심지어 어떤 스님은 신도가 붓다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보시만 하라고 하고 어떤 목사는 하나님만 믿으면 다 풀린다고 하고 어떤 무속인은 돼지머리를 놓고 빌기만 하면 어려운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더 어려움에 빠뜨리는 짓을 서슴없이 한다. 심지어 종교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치기도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종교의 현실이다. 괴로움을 해소하고 싶다면 종교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나쁜 버릇은 버리고 이로운 것은 취하면 된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인가? 이상하게도 요즘 사람들은 귀가 얇아서 무속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다가 또 저 스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얼른 바꿔버린다. 한마디로 소신이 없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이렇듯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원인은 나로 인해 빚어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남 탓만 하다가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참된 선지식이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스승이다. 하지만 눈을 닦고 보아도 그런 스승이 없다는 것이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스승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누굴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과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상과 욕망을 지니고 있는 한 영원히 붓다와 예수를 만날 수 없듯이 스승도 만날 수 없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그냥 놓아버리면 된다. 돈도 명예도 자식도 놓아버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관조하면 된다. 이제부터라도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괴로움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은 내가 만든 번뇌 때문임을 명심하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 사람들의 꿈은 오직 부자가 되는 것에 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부자가 되려고 한다. 도대체 부자란 뭘까? 그동안 나는 부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 중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있는 한 70대 노인을 만나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신은 남보다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한순간도 내가 부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남들은 나를 보고 부자라고 하지만 매일 돈 걱정하면서 삽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부자인 것 같지만 쓸 수 있는 건 자산일 뿐이죠. 부동산으로 묶인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눈만 뜨면 세금 걱정입니다. 남들은 돈이 많은데 무슨 걱정이냐고 생각하겠지만 돈이 많으면 그만큼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은 유산을 물려달라고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돈이 많으면 골치가 더 아픕니다. 그러면 왜 부자가 되었습니까? 어릴 때 못 먹고 못 살아서 부자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는 부자가 되고 보니 정작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벌었나. 그렇게 살아온 내가 오히려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느낀 것이 많았다. 과연 돈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나는 세상에 세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둘째는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 셋째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다. 이 중에서 마음 부자가 진짜 부자다. 실제로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에도 막대한 세금을 먹이고 있고 주식 등 금융소득에도 엄청난 세금을 먹이다 보니 많이 가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재산이다. 그렇다고 당장 매각하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골칫거리라는 것이다. 또한 자식들의 유산 상속에 대한 증여세 때문에 심지어 범죄자가 되는 부자도 있다. 말하자면 그들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명예와 권력은 또 어떤가? 우리나라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권력은 참으로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는다. 모든 인간의 병은 근심 걱정에서 온다. 재산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다. 그래서 적당한 것이 좋다. 문제는 건강인데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픈 후에 이것을 깨달으면 그땐 이미 늦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번 재산으로 60대 이후의 노후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더 큰 행복을 얻으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면 된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다. 대자나의 법칙은 공평하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뭔가 한쪽이 꼭 부족한 것이 있다. 대자연은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지 않는다. 50대 이후의 삶은 돈 많은 부자보다 마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진리도 쓸 데가 없으면 휴지와 같다. 전생과 윤회는 불교와 힌두교의 교리로서 상호 밀접하다. 전생은 중생이 태어나기 이전의 생을 말하고 윤회는 중생이 죽어서 업에 따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등 육도를 떠돌면서 생사를 반복하는 걸 말한다. 전생이 있음을 믿는다는 건 자신이 윤회를 통해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전생이나 윤회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어서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종교에서 말하는 전생과 윤회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직업을 갖는 진짜 이유는 뭘까? 일전에 컨벤션 센터에서 강의를 하다가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왜 당신은 직업을 갖고 있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간단명료한 대답인데 틀린 말은 아니다. 직업을 갖는다는 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존과 관련된 일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단지 동물처럼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가진다는 게 과연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내 말의 요지는 직업은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본 바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보람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이다. 지금 내가 전생과 윤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직업으로 화제를 돌린 이유는 개인의 직업이 전생 그리고 윤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소위 알짜배기 직업인 국회의원, 교수, 학자, 의사, 변호사, 검사 등도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거나 한순간의 잘못으로 된 판단으로 모든 일이 날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그 자리를 유지할까 말까 하는데 개인적 욕망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종종 목격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산시장 오거돈과 충남지사 안희정이다. 공교롭게도 둘 다 미투 사건 때문이다. 오거돈은 부산시장이 되기 위해 사전 5기 끝에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20여 년 동안 절차 탁마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지만 단 5분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다. 어디 그들만 있을까? 판사와 검사가 자신의 위치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들도 결국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루 사이에 뒤바뀔 수 있는 것이 권력이다.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전 정권의 인사들이 수도 없이 감옥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 속의 전생과 윤회로 해석하면 일치한다. 그래서 사람은 직책을 맡기
과거나 맡은 다음인 현재 자리에서 치명적인 가오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현실 속의 전생이다. 좋은 직책은 늘 윤회하면서 돌고 돈다. 거듭 말하자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설령 그 자리를 비운다 하더라도 늘 환영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다시 빛내준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림자처럼 잊힐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항상 그에 맞는 필요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떠날 때는 그 답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가야 한다. 물론 힘들겠지만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월이 지난 뒤에도 반드시 공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긴 사람은 좋은 시절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되돌아가지 못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게 될 것이다. 후배들을 위해 해놓은 곳이 없으므로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직책과 직분에 맞게 항상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도 전생과 윤회는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생을 알지 못하고 윤회는 죽어봐야 한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 종교의 가르침에도 현실에 적용할 때 빛난다는 얘기다. 쓰이지 못하는 종교적 진리나 가르침은 단지 요설일 뿐이다. 현실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창업하려면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더구나 사업은 지금껏 자신이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막연한 생각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는 한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구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나친 두려움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 그래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왕지사 강한 자신감이 필요하고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을 할 때는 자신만의 강한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사회적 환경과 시기가 딱 맞아야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애초부터 사업은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 환경, 시기, 열정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100% 실패한다. 여기에서 환경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의 사회적 환경과 맞는가이다. 사회 여건상 별로 좋지 못한 시기인데도 억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힘들다는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업에는 무엇보다 사회적 환경과 시기가 맞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완벽히 갖춰지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금 등 사업 여건은 걱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게 된다. 또한 자신의 기운은 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신의 기운과 맞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시장 상황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다. 시장이 좋지 않고 시기도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들지 말라는 얘기다. 환경과 시기가 상황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고 여기에 자신의 열정이 더해지면 기가 충천해지고 사업운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만약 당신의 사업이 잘 풀린다면 자신의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환경과 시기가 맞지 않고 사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탓이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마음그릇을 넓게 해야 한다. 그릇이 작으면 하늘의 빗물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듯이 평소 자신의 마음그릇을 넓게 해둬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마음이 항상 새병처럼 고요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마음그릇도 깊고 넓다.
이런 사람은 힘든 상황이 눈앞에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분석하여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물러날 때와 다가설 때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안다. 하지만 마음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제풀에 주저앉는다. 이런 사람의 곁에는 조언해줄 좋은 인연도 없다. 설령 사람이 찾아와도 나에게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를 구별조차 하지 못해서 성공할 기회마저 잃어버린다. 때문에 사람은 항상 내면의 마음그릇을 키우기 위해 틈틈이 마음 공부를 해둬야 한다. 죽자 살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자꾸 실패를 거듭한다면 한 번쯤 자신의 마음그릇을 살펴보라. 또한 내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남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자신이 만족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목표를 정한 뒤 환경과 시기가 딱 맞는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보라. 더구나 나이 50이 넘어서게 되면 이때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시기가 아니다. 하늘의 명을 따라서 자신의 일을 할 때이다. 그래서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는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 돈 버는 수단으로 일을 하지 마라. 컨벤션 센터 강의 중에 한 중년 여성이 물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장애에 걸린 듯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는 놀면서 적당히 일해도 잘만 돈을 버는데 누구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를 악물고 일을 해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손해만 본다고 한다. 왜 그럴까? 해답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의식주를 위해 일을 한다. 둘째,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한다. 셋째, 일 자체가 의미 있고 재밌어서 한다. 지금 당신이 일하는 이유는 어디에 해당될까? 한 번쯤 가만히 생각해보라. 입고 먹고 머무는 의식주 활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다. 때문에 의식주에 대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절대 빈곤 속의 삶을 살았다. 생계는 곧 가족의 목숨이 달린 당면 문제였다. 심지어 병이 들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연치유에 맡겨야 하는 힘든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어제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어떤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야만 하는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 있고 개인들은 자유와 행복을 갈망한다. 만약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부모 세대들이 겪은 삶을 살라고 한다면 그들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했다면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일을 하는 건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서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이며 자기 성장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까? 돈 버는 수단으로 일하지 말고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능률도 배가 되고 돈도 저절로 모이게 된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면 돈에 발이 달려 있기 때문에 도망간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 인성교육이 인생을 가른다. 우리나라의 기온이 보통 3만 4혼인 것처럼 삼라만상 기온도 3, 4일 간격으로 변하고 인간의 길흉화복도 3, 4일 간격으로 생긴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 그러니 마냥 힘들다고 투덜댈 필요가 없다. 대자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3대 7의 일정한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을 대자연의 3대 7 법칙에 근거해서 유아기 때부터 21세 이후인 청년기,
42세 이후의 중년기, 63세 이후인 장년기로 크게 나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선 인간의 성장 연대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로 나눈다. 20대까지는 학업에 전념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가 어떤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다. 실제로 90년대 이전에는 명문대 진학이 곧 출세로 이어졌다.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 적어도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명문대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현상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실이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력 만능주의가 빚어낸 하나의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고 부모들은 이런 모순된 교육제도에 목매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한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 사실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남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한다는 것뿐이지 모든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성과 창조적 능력이다. 대개 한국은 자녀가 한두 명뿐이어서 유아기부터 10대까지 부모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다 보니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능동성은 없고 수동적으로만 자라왔다. 때문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하면 학원에 가기 바빠 책도 읽을 시간이 없는 아이를 대신에 엄마가 책을 읽고 쓰거나 대필 작가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덕분에 생전 책을 안 읽던 엄마가 독서광이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지경이다. 아이에게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레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과잉 보호로 인해 이기적 성향이 아주 강하고 인성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와 융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다. 심지어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자기의 개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들 대학을 나오다 보니 좋은 환경과 높은 연봉을 주는 대기업만을 선호하지만 대기업은 인재가 넘쳐나는 포화 상태여서 그들을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고학력 젊은이들이 3D 직장을 회피하는 바람에 유망한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부터 창조적인 교육보다는 진학을 위한 주입식 학습에 주력한 결과 공부는 잘하지만 그들이 현장에만 오면 오히려 창조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공부 잘하는 젊은이를 원하지 않고 창조적이고 예절 바르며 좋은 인성을 가진 젊은이를 원한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공부만을 잘하는 젊은이를 원하지 않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자기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 학벌에 얽매이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성 공부와 창조적인 능력 배양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성공하려면 좋은 인연을 만나라. 사람은 자신의 성품과 성격에 꼭 맞는 인연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곁에는 좋은 인연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이면에는 학연과 지연, 인맥으로 똘똘 뭉쳐진 끼리끼리 문화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의 능력이 어지간히 뛰어나지 않으면 인맥 속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누가 이런 잘못된 세상을 만들었을까? 더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사회에서 남들보다 일찍 성공하려면
남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쁜 점은 빨리 버려야 하는데 평소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장점이 되는지 판단하지 못한다. 설령 곁에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이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학연과 지연, 인맥으로 뭉쳐진 그룹 속에 포함되려면 먼저 많이 배워서 지식을 쌓고 지성과 인성을 갖추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탄탄하게 공부가 되어 있다면 언제라도 기인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찍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례를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은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쓸모없는 말들을 버리고 필요한 말들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다. 이처럼 지식과 지성은 하루아침에 쌓는 게 아니라 많은 독서와 공부로 형성된다. 그래서 자기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20대의 인격과 지성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30대 이후 설령 좋은 만남이 있어도 그 인연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못하거니와 심지어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충분한 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가?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서 남의 말은 경청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심지어 상사들의 말조차 경청하지 않는다. 그런 젊은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그들은 때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건 옛날 말이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구닥다리라고요. 정말 그럴까?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하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고방식을 가졌다. 만에 하나 일이 잘 되어 그들에게 일확천금이 떨어졌다고 해도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한껏 뻐기다가 그걸 제대로 관수조차 하지 못한다. 심지어 더 큰 욕심으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조차 다 잃어버린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끈기마저 없어서 오직 눈앞의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주식이 폭락하자 젊은이들이 빚까지 얻어서 몰빵 투자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치자. 그것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돈은 반드시 한 방에 잃는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인생에서 20대는 학업과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30대는 사회에 막 눈뜨는 시기이다. 이때는 승진과 경제에도 눈을 떠서 돈 벌려는 욕심이 많이 생기지만 그저 몸과 마음만 바쁠 뿐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30대는 40대 이후의 노후를 위한 한 과정이므로 승진과 돈보다는 먼저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때 번 돈은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서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평생 도움을 줄 사람 혹은 인생에 조언해 줄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더 좋다. 내가 거듭해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너무 눈앞의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자기 공부에 더 많은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20대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에 충실하고 30대에는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서 사회적 기반을 닦으라는 것이다. 젊을 때 잘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때 잘 나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40대가 되면 누구나 반드시 대자연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기 마련이다. 젊었을 때 자기 공부에 충실했던 사람은 무사히 40대를 통과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40대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쌓았다고 해도 또 한 번의 인생 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 이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50대 이후는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좌절하지 말라. 자신의 진짜 얼굴은 50대 이후임을 우리 젊은이들이 명심하라. 콩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지는 않는가.
요즘 젊은이들은 국가와 기성세대가 해주는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다고 한다.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정말 해준 것이 없을까? 전쟁 이후에 부모 세대는 황무지에서 오직 앞만 보고 자식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고도 불과 70여 년 만에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부모 세대의 뼈를 깎는 노력 덕분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한강의 기적은 세계에서 자타가 공인한다. 덕분에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젊은이들에게 하면 당장 꼰대라 하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부모들이 습관처럼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이놈들아, 나는 너희 나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물론 강요의 세대를 살아온 부모들이 자유분방한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들을 함부로 꼰대 취급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저 고뇌하기만 할 뿐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줄 모른다. 심지어 이기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남에 대한 배려도 극히 부족하고 의지력도 약하다. 이 모든 것이 어릴 때 수동적으로 키워졌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은 또 어떤가? 요즘은 가정 형편이 힘든 학생들에겐 국가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학비의 일부를 주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 부모 세대들은 대학을 가고 싶어도 학비가 없어서 가지 못했다. 심지어 대학 가려면 소를 팔아야 했을 정도였다. 이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충분히 공부할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투덜대는 걸 보면 이 나라의 앞날이 불안할 정도이다. 이를 부추기고 있는 언론도 큰 문제다. 어쩌면 이것은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과거 부모 세대들은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정신력은 자신의 미래와 성장에 큰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옛날과 달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있으나 다만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 자세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다. 이토록 긴 세월을 홀로 살아가려면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이 적어도 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1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있겠는가? 기초가 탄탄한 건물이 오래 견디듯이 인생도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그저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산다면 노후는 힘들 수밖에 없다. 대자연의 이치는 간단하다. 씨를 뿌린 뒤 물을 주고 잘 갈무리해야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인생도 단단한 기초 위에 기반을 세워야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인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20대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20대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30대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서 도약을 꿈꾸고 40대 이후에는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인생이란 기찻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20대의 학업과 인격 형성을 소홀히 한 사람은 40대 이후부터 다른 사람과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때부터 고단한 인생과 순탄한 인생으로 갈라지게 된다. 다시 한번 젊은이들에게 묻겠다. 너는 어떤 인생을 원하는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건 마치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걸 깊이 명심해라.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간다.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과정을 생로병사라고 한다. 이것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운명이다.
또한 인간의 삶을 거대한 우주에 비교해 한갓 풀잎 같은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말로 인생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단지 먹고 싸고 숨쉬는 것만을 하면서 보낸다는 건 어쩐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살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노인보다 더 많은 고뇌의 철조망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철조망을 치워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자신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가? 과연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과도한 물질적 풍요로 인해 고뇌조차 하고 있는지 조금 염려스럽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화살처럼 빠르다. 그런데 청년들은 마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세월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 금방 30대가 되고 40대가 된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40대가 되면 그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갈무리하기 바빠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사회적 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상하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생각의 결이 맞고 사회적 위치가 엇비슷한 이들끼리만 모이게 되고 허송세월한 이들에게는 결코 함께할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원망하면 할수록 격차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하위 그룹은 상위 그룹을 보고 저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갖은 욕을 하겠지만 그들은 한마디로 콧방귀만 낄 것이다. 모든 잘못은 청년 시절의 40대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출발점은 똑같아도 중년기인 40대엔 확연히 갈라진다는 걸 안다면 20대를 함부로 보내서는 안 된다. 사회의 상위 그룹에 포함되려면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학업을 닦고 인격을 쌓으라는 것이다. 이 시기에 학업과 인격을 닦는 것을 게을리 했으면서도 자신이 상위 그룹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한갓 사기꾼이나 다름없다. 애초부터 경쟁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40대 이후의 사회구조는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따라서 이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빨리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때문에 젊은 날을 헛되게 보낸 사람은 중년 이후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20, 30대인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만약 돈과 명예를 얻어서 꽤 성공한 40대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품격이다. 품격이란 사람이 타고난 환경에 따라 느껴지는 품위를 말한다. 일찍이 공자는 40대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기라고 해서 부록이라 하였고 50대를 하늘의 이치에 따른다고 해서 지천명이라 했다. 40대에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벗어나게 되면 50대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마침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른다. 즉, 하늘의 이치와 대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어른의 품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를 잘 보낸 사람은 원치 않아도 하늘의 뜻에 따라서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준다. 다시 강조하지만 40대가 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당신에게 반드시 시험을 친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부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알라일 수도 있고 염라대왕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기업의 대표일 수도 있다. 이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40대에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그 답은 20, 30대의 삶 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20, 30대의 실패는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이 될 수 있지만 40대 이후의 실패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젊음을 헛되게 보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졸부보다 지성인이 되라. 지식과 지성은 돈과 명예를 위해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위해 쌓는 것이다. 돈과 명예가 많이 있다고 해서 존경받는 그런 세상은 이미 지나갔다. 남으로부터 존경받으려면 그에 준하는 인간의 품격이 있어야만 한다. 옛날만 해도 농사를 짓던 사람이 갖고 있던 논밭이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되거나 도시화로 인해서 땅 부자가 된 적이 많았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큰 돈을 만졌지만 제대로 쓸 줄 몰라서 도박에 빠지거나 사기꾼들에게 속아 패가 망신하기도 했다. 심지어 사기꾼들의 온갖 감언이설에 홀딱 넘어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돈만 있고 지식과 인격 그리고 지성이라는 품격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농부들은 돈만 뺏기면 되는데 영혼까지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다시는 농부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졸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겪는 일이기도 하다.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농토와 산림이 개발되며 곳곳에서 땅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기꾼과 도둑들이 들끓는다. 희한하게도 그들은 개처럼 냄새를 잘 맡는다. 이것은 전지전능한 분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기꾼은 마치 저승사자와도 다를 바가 없다. 농부가 돈과 몸과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나 염라대왕이 사기꾼을 보내서 그것을 염탐한 것이다. 그러니 사기꾼만 꼭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무지한 자신의 죄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당신은 돈 많은 졸부가 되기를 원하는가? 지성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닦는 마음의 공부를 해야 한다. 지성으로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돈을 쓸 때도 알차게 쓸 줄 안다. 돈은 벌려고 하면 도망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돈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부자가 되려면 눈앞의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멀리 미래를 생각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몇 년 전 스티브 잡스가 최정함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처음에는 그가 애플을 창업하게 된 동기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객을 감동시키면 저절로 돈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고객을 위한 유익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니 자신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노벨도 세상에 필요한 유익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다가 젤라틴이라는 폭발 물질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이 수익금으로 노벨상을 제정했고 지금까지 학자와 문인들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편리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연구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돈이 따라와서 부자가 된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뛰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자가 되려면 남을 감동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성이다. 돈만 있고 머리에 든 것이 없다면 그는 한갓 졸부에 지나지 않는다. 돈을 벌려고 일을 하지 마라.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면 돈은 벌리지 않는다. 신념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꿈을 이루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값지게 쓸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돈을 벌고 싶다면 거기에 걸맞는 지식과 지성을 먼저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에너지는 사람으로부터 얻는다. 지구상의 에너지가 만약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사람의 지니고 있는 에너지는 70%, 자연이 주는 에너지는 30%에 불과하다. 만약 내가 가진 에너지가 30%도 되지 않는다면 과학자들은 부족한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학적인 주장일 뿐이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다. 때문에 인간은 사람으로부터 매일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바로 타인으로부터 듣는 사랑과 칭찬이다. 이로 인해 생성된 에너지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몸속에서 합일되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항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힘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타인을 향한 사랑과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신이 우울한 원인도 삶의 활력소가 되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시키려면 동료, 가족, 친구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마라.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삶의 활력소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몸속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건강하지만 부족한 사람은 매사에 의욕이 없고 쉽게 병에 찾아들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매일 에너지를 타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먼저 삶의 에너지를 타인에게 주면 상대방도 에너지 상호작용의 법칙에 의해 나에게 에너지를 주게끔 되어 있다. 내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주지도 않았는데 받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 나는 삶의 에너지를 구하는 5가지의 법칙을 일찍이 정한 바가 있다. 첫째, 타인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이다. 우리 몸속에는 엔돌핀이라는 화학물질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면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활동성 에너지로 변하게 된다.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을 들으면 춤을 춘다고 하지 않는가? 둘째, 타인에게 사랑을 아끼지 말라이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감정의 동물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초적인 힘은 결국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타인에게 먼저 베풀어라이다. 동물들도 잘 대해주는 사람을 따르듯이 사람도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잘 보듬어주고 베풀면 따르기 마련이다. 먼저 베풀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애초부터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타인을 절대 적으로 만들지 말라이다. 적은 항상 적의를 품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인을 미워하거나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적일지라도 그의 입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적의 에너지는 분명히 내게로 온다. 다섯째,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이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간단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모든 사람이 쓰레기를 하나씩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순식간에 악취가 들끓는 쓰레기장이 될 것이다.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행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깨끗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회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내가 타인을 사랑하면 타인도 나를 사랑한다. 이 5가지가 내가 부족한 에너지를 타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의 법칙이다. 그렇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무조건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를 고맙게 받아들이게 되면 탁했던 마음이 맑은 기운으로 바뀌게 된다. 사람은 일상에서 탁한 기운과 맑은 기운을 동시에 받는다.
여기에서 탁한 기운은 매우 강해서 무겁고 맑은 기운은 약하다. 그런 가운데 탁한 기운이 맑은 기운과 서로 충돌하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에너지는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어 기운도 최상이 되어 몸도 건강해진다. 하지만 탁한 기운을 빨리 맑은 기운으로 정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면 육체에 병이 생기기 쉽다.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비록 타인이 좋지 않은 탁한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를 위해 맑은 기운으로 내 마음을 열고 있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비록 좋지 않은 소리를 듣더라도 걸러낼 수 있는 판단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잘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나쁜 일이나 나쁜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내공을 지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